코스피가 주중 저점에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특히 동시호가 구간에서 낙폭을 약간 더 키우는 모습이었죠. 5월의 마지막 주 코스피는 관망세와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장을 구성한 10가지 키워드 함께 해보시죠. 증시 갑론을박 오늘장 탑10 허 위원님 오늘 소개해 주시죠. 네, 자 오늘 출연자분은 토마토 투자 자문의 정정현 운영력 그리고 동부증권 잠실지점의 조성호 과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장 막판에 좀 지수가 많이 밀려서 저는 아까 동시효과 보다가 전자랑 뭐 네이버랑 우선주가 하한가 들어가고 깜짝 놀랐는데 한 78포인트까지 밀렸다가 이게 뭐야 이랬는데 오늘 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사실 오늘 장중에 상승이 별 의미가 없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요. 네. 사실상 뭐 이번 주에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사실 삼성전자 하나 빼면 나머지는 뭐 거의 그 신저가를 기록하거나 아니면은 뭐 장중 반등이 무의가 되는 그런 국면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어떤 특별한 어떤 뭐 모멘텀이라든가 재료가 있지 않는 이상은 사실 시장의 상승률을 따라잡기도 상당히 힘들었지 않았나 보여지고요. 오늘 2000포인트 깨진 거는 다소 조금 의미가 좀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내주 초반은 조금 더 고생을 좀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자 조성호 과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오늘 보면서 우리 시장에서 좀 삼성전자를 좀 인덱스에서 빼는 게 좀 이제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왜 빼야 되나요? 삼성전자로 인해서 시장에 너무 많은 어떤 네. 왜곡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차라리 삼성전자는 다른 인덱스로 좀 별도로 표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전자가 잘 되면 전자를 매매하면 되잖아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럼 삼성전자 하나만 뭐 가지고 나머지는 네. 1,800개 종목들은 다 의미가 없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 수급적으로 많이 쏠림이 있다. 네, 시장이 어느 정도 효율적이고 상식적으로 네. 돌아가야지 모든 투자자분들이 네, 네. 골고루 수익을 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키워드 확인해보면서 오늘자 탑10 들어가 보겠습니다. 키워드 보죠. 네, 이렇게 점점 삼성전자의 원한이 좀 늘어나는 걸까요? 예, 삼성전자에 대해서 악평하는 전문가분들 참 이번 주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오늘장의 키워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이번 주 들어서 둔화됐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매를 통해서 장중에 변동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래도 외국인 유가증권 시장에서 14거래일째 매수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음 주 외국인의 매수가 재차 강화될 수 있을지 투자자들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1,020원. 네, 원달러 환율이 5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오늘 장중에 2선을 무너뜨렸습니다. 종가는 2선까지 지키면서 외환 당국의 개입이 어느 정도 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물량들이 보였는데요. 자, 원화 강세 기조가 뚜렷한데 이 원화 강세 내수주 쪽의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지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음식료. 지난주에도 한번 오늘장 탑10에 음식료가 키워드로 들어왔었는데요. 그 당시 이 음식료품의 업종 차트 지수 1년 만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때도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음식료 쪽에 조정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원화 강세 모멘텀이 약발을 다한 걸까요? 토론 시작해 주시죠. 네, 자 외국인과 1,020원 그리고 음식료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이제 원화 강세 컨셉으로 좀 묶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조 과장님 먼저 이 중에 어떤 거 오늘 볼까요, 먼저? 1,020원, 예, 이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자, 1,020원. 뭐 오늘 좀 이제 두 번 정도 차트 보니까 두 번 정도 정부에서 이제 개입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원달러 이 1,020원이 의미가 있나요? 왜 이렇게 여기를 지키려고 그러죠? 일단 아직까지 우리 시장 프림은 아직도 좀 수출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원화 강세 기조는 이제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대세로 좀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인데 일단 그 속도는 좀 어느 정도 좀 제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그 1,050원이 드라마틱하게 붕괴되고 1,030원을 깰 때도 사실 당국에서 이렇다 할 사실 뭐 이런 대책이 없었는데 이 1,020원대 이 위협받을 때는 계속적으로 좀 당국에서 좀 개입하는 이런 액션들이 나오는 것은 역시 좀 속도는 좀 경계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 거기가 그러니까 1,020원이 깨지면 뭐 수출 기업들이 많이 힘들어지는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아주 그 다 힘들어지는 어떤 그런 어떤 레벨인가요? 그래. 제가 볼 때는 저는 이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1,020원이 깨진다고 해서 우리 수출 기업의 그 채산성이 급격하게 나빠진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속도의 문제라는 건 이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회복 속도에 우리 수출 물량이 늘어나는 부분하고 이 환율 강세를 통해 가지고 채산성이 좀 어느 정도 안 좋아지는 것이 어느 정도 좀 속도가 맞아서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완만하게 진행이 되면 어느 정도 이 충격들을 다 흡수할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그 환율 흐름을 지금 띄워주시고 계신데 이게
계속 팍팍팍 빠진 게 아니잖아요. 거의 한 달 동안 지금 1,020원에서 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저기 중요한 점은 이거죠. 4월 8일에 네. 1,050원을 갭으로 깨고 내려갔어요. 네. 갭으로 깨고 내려간 다음에 1,030원대에서 그때는 갭이 1,040원대에서 없었잖아요. 예, 그죠? 전혀 갭이 없었고 네. 1,040원대에서도 갭이 없었죠. 그러다가 더 이상 하강 곡선 1,030원을 깨고 내려가자마자 이제 당국에서 이제 몇 차례 지금 개입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거죠. 1,020원도 지금 빠른 속도로 깨고 내려가면 정말 그때는 수출 기업이 당분간은 좀 몸살을 좀 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속도는 좀 제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렇게 지켜주고 싶다. 예,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기조 자체는 뭐 대세는 워낙 강세로 좀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까요? 지금 과장님은 깨지고 간다고 봤는데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봤을 때는 당연히 더 하락한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지금 이제 환율이 강세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역으로 생각하면은 항상 자국의 어떤 경기 상황이 좋을 때 환율이 강세인 거지 네. 안 좋을 때 환율이 강세인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증시에도 좋은 재료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좋은가요 지금 그러면? 사실 장이 안 좋으니까 안 좋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다가 뭐 수출주는 연일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네. 단적으로 외국인 매매만 봐도 삼성전자야 뭐 잠시 후에 또 다시 다른 코에 다루긴 하겠지만 네네. 뭐 이슈나 모멘텀 면에서 뭔가 사야 될 만한 뭐 근거가 있다라고 본다 해도 수출주 중에서 가장 주력으로 팔고 있는 자동차주는 연일 매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예. 조선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안 좋은데 그러면 워낙 강세인 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에서 뭔가 계속 지속적인 예를 들어서 현물에 대한 매도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하고 네. 저는 맞닥뜨려진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율이 계속적으로 강세인 것 자체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 조절의 어떤 뭐 문제, 즉 그 우리나라가 올해 들어서 전 세계 국가 중에 가장 빠르게 환율 자체가 절상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니, 너무나도 빠른 속도인 게 문제인 거지. 뭐 아니, 그 대체적으로 문제를 강세인 여쭤보는 게 거는 아니고요. 뭐 경기 상황이 예.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왜 환율이 강세인 것으로 보시냐고요?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이 훨씬 더 많죠. 글로벌한 요인 예. 때문에. 그럼 아무래도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에서 통화 완화를 하기 때문에 좀 우리가 강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세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사실 예를 들어서 미국도 좀 뭐 경제학설 보면 아이러니컬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금리를 인상으로 가는 사이클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달러화는 계속 또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 뭔가 아구가 맞지 않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경기가 아무리 안 좋다 해도 이번 주에 발표된 우리나라의 월간 흑자 수준만 본다면은 뭐 이 정도면은 당연히 강세를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또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변수보다는 외부적인 변수가 더 많다고 전 세계 보여집니다. 변수를 본다. 예. 또 ECB가 또 뭐 금리 내린다고 그래서 뭐 원달러도 더 내릴 거라는 전망도 있던데 어쨌든 그러면 두 분 다 앞으로 좀 더 이제 좀 밀려나는 쪽으로 보고 계시는데 시장과 연동을 시켜보면 사실 이제 우리가 워낙 강세 국면에서는 원래 장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종목별로 좀 달라질 수 있겠는데 앞으로 계속 원화가 내린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원달러가 내린다는 가정하에 어떤 쪽으로 좀 붙여서 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진수성찬 걷어차는 시장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뭘 싶어요. 걷어찬다고요? 진수성찬을 예. 밥상을 걷어차는 시장이다. 예. 자, 우리 경제 가장 큰 고민이 지금 내수 부진이란 말이죠. 네. 예를 들면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은 GDP 대비해서 이 내수 비중이 다 100%가 넘습니다. 수출 비중은 평균적으로 20% 전후가 되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GDP 대비해서 내수 비중이 94% 수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수출 비중이 무려 57%. 지금 우리 경제가 더 살아나지 않는 이유 계속 내수 쪽이잖아요. 그런데 이 내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저료의 기회잖아요. 이 원화 강세라는 걸. 근데 지금 이거 시장은 지금 걷어차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고 오늘도 이런 원화 강세가 지속이 되면서 오히려 IT 같은 수출주는 오르지만 음식료 같은 경우에 지금 손잡고 내려가는 것. 이 엇박자 행보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 원화가 강세면 돈을 많이 쓰고 싶으세요? 저는 한국 안에서? 워낙 강세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 해외여행 가버리면 내수는 안 좋잖아요. 수입 물가는 다르죠. 마트 가서 밖에서 돈 외국에서 쓰고 수입해오는 과자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싸게 살 수 아니, 있죠. 과장님이 방금 원화가 강세로 가면 한국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기회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환율이 떨어지는데 돈을 더 많이 써야 될 이유가 뭐가 있죠? 우리나라 안에서? 아무래도 가처분 소득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마트 가서 예를 들면 남대문 수입상가를 가서요. 원달러 아니고 1,100원일 때 10,000원어치 사는 거하고 네. 1,000원일 때 10,000원어치 사는 거는 그 네. 소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소비 촉진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이를테면 지금 현재 휘발유 가격도 어찌됐건 이 환율 덕분에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안정된 그 기름값을 좀 지불하고 있는 것처럼 네네. 결국에는 이 원화 강세는요 가처분 소득 증가 효과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해외여행 갈 때 그전엔 100만 원 주고 갈 해외여행은 지금 90만 원에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돈을 네. 여기서 쓰는 게 아니라 밖에 나서 쓴다는 게 문제잖아요. 아니요, 우리나라 안에서 안에서도 쓰는 게 쓰죠.
해외여행을 가기도 좋고 이것도 소비잖아요, 그죠? 네네.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물론 해외에서 뭐 달러를 낭비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공항 갈 때는 버스 뭘로 타죠? 그것도 다 소비잖아요, 그죠? 네네. 우리 해외여행 가기 위해서 쇼핑을 하는 것도 다 내수에서 일어나는 것들인데 단순히 해외여행 간다고 해서 이 모든 돈을 갖다가 밖에서 쓴다라는 그런 논리는 아니고요. 네. 일단 그런 기회를 지금 우리 시장이 좀 걷어차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왜곡돼 있다는 거죠. 이 맛있는 내수주가 과정. 좋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실제 내수주가 뭐가 좋죠. 좋죠 지금? 내수주 대부분 다 좋지 않나요? 음식료가 그동안 좀 그 어느 정도 음식료나 화장품 뭐 그런 거 좋지 않나요, 요즘에? 음식 화장품 같은 경우에 내수 중국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닌가요? 국내에서 많이 팔려서가 아니라. 컨셉 자체로는 그래도 내수로 껴지지 않나요? 음료가 다르지는 않죠. 이거를 수출처럼 예를 들어서 빙그레나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사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주가가 오르기 시작해야 되는데 대려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반대로 이제 하이트진로랑 어떤 거가요? 네? 하이트진로랑 빙그레 빙그레요. 빙그레 반대로 그렇죠. 예. CJ 그룹주는 다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농심도 네네.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네네. 내수 업종이라고 해서 또 음식료 업종이라고 해서 환율 하락에 대한 모두가 다 수혜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빙그레 같은 경우는 해외 시장 쪽에서의 부진으로 해서 실적이 뭐 개판 날 것이다.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관점이고. 그 네. 반대로 CJ 그룹 쪽에 있는 뭐 CJ 제일제당 관련돼 있는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또 라이신 가격의 수혜, 농심 같은 경우도 뭐 중국에 대한 수혜라든가 여러 가지 수혜. 그러니까 네네, 예. 한 업종 내에서도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받쳐줄 수 있는 종목은 오르고 아닌 종목은 또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환율이 강세라고 해서 내수주가 무조건 좋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죠. 차별화된 어떤 그 섹터 내에서도 그렇죠. 움직임은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어떤 쪽 공략을 해볼까요? 뭐 개인적으로는 일단 내수주 여전히 음식료 실적 좋은 쪽에 대한 부분은 공략을 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글쎄요, 일단 저는 사실상 은행인을 비롯한 금융주 공략이 이렇게 썩 아주 달갑지는 않은데 네네. 시장의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부합이 되지 않을까 정도만 보고 있습니다. 금융주, 은행주가요? 자, 과장님은 어떤 쪽? 저는 지금 일단 환율로 인해서 오히려 움직여야 될 이 내수주 쪽이 오히려 지금 안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면 이 왜곡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시장이 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결국 시장이 효율적으로 회귀를 한다면은 역시나 음식료 유통에 대한 관심은 계속 유효할 걸로 보고 있는데 네네. 당장에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음식료가 튀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유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음식료는 또 그동안 올랐던 부분들이 있기 전부 다 때문에. 같이 갈 것 같지 네. 않다는 말씀이시죠? 다만 중요한 거는 일단은 좀 느긋한 관점에서 음식료 유통 등의 내수주는 지금 과정에서 담아놓으면 결국엔 실적에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음식료 유통이나 이런 내수주들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유효하다. 지금 시장은 왜곡돼 있기 때문에 단기로는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음식료 유통 등의 내수 업종이 유망하다 보고 있습니다. 자, 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원화 강세의 내수 부양 효과. 글쎄요, 일단 오늘 나왔던 경제 지표 보면 4월에 산업 생산이 세월호 여파 때문에 부진했다는 것 여러분 지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번째 키워드 중소형 지주사. 어제 신고가 행진이라는 키워드 안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중소형 지주사들 가운데 50에서 100%의 시세를 내고 있는 종목이 수두룩한데요. 비상장 자회사들의 가치가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AK홀딩스, 티웨이홀딩스, 한세 예스24홀딩스, 농심홀딩스 오늘 신고가 행진이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 키워드는 삼성전자 독주입니다. 이건희 회장 입원 이후에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쓸어 담고 있는데요. 국내외에서 언론과 증권사에서 이 내용에 대한 집중 분석을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요약해보면 삼성전자가 지주사 전환을 하면서 분할할 수 있는 가능성, 이게 얘기되고 있고요. CLSA 증권에서는 240만 원까지의 주가를 보고 있는데 사상 최고가의 주가가 158만 원. 자, 이 내용대로 간다면 정말 주가 상승폭 앞으로 삼성전자 클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코스피 200 변경. 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다음 달 13일부터 코스피 200 등 지수의 구성 종목을 정기 변경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 가운데 삼립식품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호빵주 얘기를 잠깐 했었죠. 키워드로 나왔었는데 신고가 오늘 10만 원 선 찍었고 신규 편입된 종목 가운데서 가장 많이 올랐고요. 반면에 제외되는 종목 중에 GS건설 7% 가까운 낙폭이었어요. 자, 다음 일곱 번째 키워드 김수현. 김수현이 중국에 이어서 일본을 접수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7월부터 일본의 지상파 방송에서 해를 품은 달이 본격 방영됩니다. 뭐 일본에서 흥행하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중국이 있으니까요. 김수현은 중국에서 계속해서 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토론 시작해 주시죠, 허 의원님. 네, 자 벌써 39분이 됐네요. 저희가 이제 이걸 45분까지는 마쳐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빨리 좀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종현 자꾸 뭐라고 귀에다 뭐라 하셔가지고 더 시간이 지날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떤 거 볼까요? 삼성전자 네. 독주를 네. 저는 보고 싶은데요. 네, 사실 네. 이제 좀 전에 이제 시장에 대한 효율성 관련된 얘기를 자꾸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효율성이 정말 시장이 뭔가 잘 구도가 맞아지려면은 네. 우리가 첫 번째 다뤘던 환율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네. 2007년도 환율이 1,000원대 미만이었을 때, 그러니까 네. 딱 한 9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제 9년 이래 최저치 수준이니까 지금 환율이. 네. 그 당시에 제일 시장에서 강했던 업종이 뭐냐? 조선, 철강, 화학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돼야 시장이 효율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니 그 효율적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뭐 시장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삼성전자 매매가 안 되잖아요. 혼자 시장이 효율적이 매매가 안 독주를 되잖아요. 하는 구도가 아니라 네. 지수가 오르는 것만큼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군들, 대중적인 종목군들이 같이 지수만큼 오를 수 있는 시장. 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왜곡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그 다 같이 올라야 되는데 그렇죠. 혼자 오르다 이런 표현을 왜곡이라고 쓰신 거죠, 과장님 아까? 초과 수익은 효율적 시장에서 노리는 거죠. 그래서 왜곡됐을 때 초과 수익이 나타나는 건데 지금 왜곡돼 있잖아요. 여기서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 매매가 굉장히 나쁜 시장입니다. 매매하기가 네. 개인들이 힘들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를 들어 좀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 네. 결국에는 정말 좋은 시장이고 뭔가 만족할 만한 수익이 오는 시장이 오려면은 네. 지금 같은 구도에서는 중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지금처럼 52조 신저가 치고 있는 실적 안 좋은 애들은 계속 팔고 네. 되는 쪽으로만 계속 밀집을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계속 올라가는 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문제는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걔네만큼 실적을 내놓을 만한 기업이 또 누가 있냐라고 있냐? 따져보면 또 없다, 없죠. 이거죠. 그러니까 네.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주식은 사야겠는데 그러면 뭐 달러도 약세이고 이머징 국가 중에 만만한 한국 중에 한국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은 실적이니까 산다. 나머지는 글쎄 중국 이렇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이 구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전자를 매매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 과장님은 어떠세요? 아까 계속 독주, 아니, 효율이 아니, 효율적이지 않고 해서 좀 불편하다 하셨는데 네. 전자를 요즘 그쪽 섹터는 매매를 좀 안 하셨어요? 전자 매매하죠. 네. 어찌됐건 수익은 내야 될 거 그러면 아니겠습니까? 그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좋은 가긴 쪽으로. 가는데 네. 이것이 가는 것이 정말 기쁘게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쪽을 자르고 가야 되니까요. 쉽게 말해 수익을 전자를 내야 치고 되기 가야 때문에 되니까. 가는 것인데, 네. 예를 들면 지금 삼성전자하고 애플을 제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삼성전자가 오르는 이유가 과연 합리적인지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배당 확대라는 그런 이유로 오르잖아요. 아니어도 싸지 않나요? 그러니까 밸류라는 얘기는 별로 안 나오고요. 오죽 그 삼성전자 갖다 붙일 이야기가 없으면 오늘 뉴스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삼성전자 사업부별로 쪼개면 235만 원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개편이나 배당 확대가 네. 밸류로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근데 애플은 왜 오르는 줄 아세요? 왜 오르나요? 적군의 수장이 누워있지 않습니까? 반사이익 기대감으로 애플은 오르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밸류로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애플이 오르는 건 밸류 어느 리저너블 하다는 거죠. 꼭 그 이유 때문에 오르는 건 아니. 뭐 개발자 대회에서 신제품 공개한다고 해서 오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예전에 그 주주 이제 이거- 배당 확대라든지요, 자사주 매입, 그건 이미 그 나왔었잖아요. 이후에 아이폰 6, 애플이 그 정체되고 난 이후에 네. 주주 친화 정책 나왔던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최근 6월달 그러니까 5월 그 부분에서는 삼성과 애플이 같이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예, 예. 네네. 근데 같이 올랐던 부분이 있고 네. 6월달에 그 개발자 대회에서 네. 신작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뭔가 뭐 쇼킹한 걸 내놓을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반영된 거 아닌가요? 근데 애플에 대한 혁신의 그걸 기대감은 이거에 늘 대해서 가지고 뭐 있는 있다고 거죠. 하나 가지고 좀 보기는 근데 지금 오르는 부분들은요, 네. 확실하게 지금 월가의 시각도 일단 삼성전자와의 이번에 그 경쟁 구도 신제품 이후에 네. 사실 갤럭시 S5가 지금 시장에 그렇게 임팩트를 못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상황에서 예, 예. 쉽게 말해 이거죠. 적장이 지금 와병 중이니까 이때 어느 정도 우리가 반사이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 애플의 주가 상승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가지만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은 지배구조 확대 배당만으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논리가 희박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 쪼개면 235만 원 얘기가 나오는 네, 거죠. 자 그러면 네. 운용님께서 선택하셨는데 지금 이제 독주 키가 이건데 앞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쪽으로 좀 예를 쏠려서 들어서 간다고 보세요? 오늘 뭐 이제 증권가의 리포트에 연말 썸머랠리 뭐 2,050포인트까지 2,050포인트 갈 거면 사실 썸머랠리라고 표시하기도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퍼센테이지 해봐야 2%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2,050을 가든 2,100을 가든 내가 개인 투자자이고
지수 상승에 베팅을 하겠다. 그러면은 어설프게 그냥 낙폭과대주 이거 사지 말고 네. 그냥 삼성전자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정답입니다. 네. 물론 기대 수익률도 낮고 하겠지만 네, 네, 반대로 네. 로우 리스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 샀다가 예를 들어서 뭐 52주 신저가 이제 오를 때 됐다. 예. 이거 샀다가 한 번 더 내려가서 물리느니 차라리 주가가 상당 부분 올라와 있지만 분명히 지수가 갈 거라고 베팅을 한다라면은 네네, 예. 가는 종목 쪽에 베팅을 하는 게 네, 저는 맞겠다. 맞다라고 좀 보고요. 일단 뭐 시장이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저는 뭐 제가 이 의견을 얘기해서 그러면은 우린 효율적일 때까지 기다립시다. 저는 이건 아닙니다. 외국인이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있으면 외국인의 의지에 동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네. 그리고 삼성전자 사실 2분기 실적 구조 안 될 거라고 보는 상황에서 지금 외국인이 삼성전자에 베팅한다면은 네. 뭐 그것도 한 이유가 되긴 하겠지만 분명 지배 구조에 뭔가 변화를 감지하고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부분은 분명히 좀 따라 붙을 만한 저는 재료라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토론할 키워드군 살펴보겠습니다. 권미란 앵커. 네, 보시죠. 8번째 키워드입니다. 지금 금감원 전자공지 시스템을 가보시면요. 계속해서 분기 보고서가 각 기업들 빠르게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기 보고서 형식으로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1분기 실적 시즌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청우 하이텍, 코콤 오늘 분기 보고서가 나왔는데 실적이 좋았습니다. 자, 다음 9번째 키워드 자동차 부품입니다. 자동차 3인방은 환율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주가도 실제로 부진하고요. 하지만 자동차 부품주는 웬일인지 주가가 좀 양호하거든요. 현대위아, 또 성우하이텍, 한일이화, 또 오늘 캐스텍코리아가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분위기를 더 띄워줬습니다. 10번째 키워드 보시죠. 10번째 키워드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은 6월의 방점이 찍힙니다. 다음 6월 증시 어떤 쪽에 전략이 필요할지 자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지금 5월보다 6월이 더 잔인할 수도 있겠다. 좀 어려움을 시장에서 겪었다는 토론을 해주시는데 종목별 선택 참 중요하겠죠. 토론해 주시죠. 네, 자 분기 보고서랑 차부품 6월 나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6월 이거 하도 뒤어가지고 증권사에서 너무 이제 여기 증권사분도 나와 계신데 맨날 좋다고 하니까 그랬다가 오늘 좀 밀리니까 조금 움찔한데요. 이 중에서는 제가 하나 꼽아봤습니다. 이제 분기 보고서라고 잡아봤는데 아직 이제 코스닥 쪽은 이제 막 장 끝나고 막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까지 다 내야 되잖아요. 누구 열애 일명 없이 다 전부 다 보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종목을 시간 관계상 저희가 몇 개만 좀 점검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성우하이텍이 좀 잘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 한 4% 올랐다가 조금 주춤했는데 이건 바로 여쭤볼게요. 성우하이텍 어떨 걸로 보세요? 지금 실적이 잘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 네, 일단 뭐 오늘 실적도 잘 나왔고 거기다가 무상증자까지 발표를 해가지고 5월 28일자에 발표했거든요. 받았죠? 예, 그거는, 예. 해가지고 뭐 좋은 소식이라 보여지는데 일단 실적 자체는 뭐 굉장히 잘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성화이텍뿐만 아니라 최근에 실적이 발표되었던 중소업체군들 뭐 예를 들어서 뭐 SL이라든가 예. 한일유화라든가 이런 쪽에 좀 움직임을 보면 사실 환율의 피해 때문에 완성차 업체군들은 굉장히 좀 많은 피해.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10원 떨어지면 한 2천억 날아간다고 네, 하는데요. 짧게 해주세요. 그렇게 네. 본다라면은 네. 부품주들은 상대적으로 좋은 실적을 내놨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가 환율과 좀 무관하게 오르겠다.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견해시죠? 지금 1,000원대가 네. 깨지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전 그래서는? 중소 환율 중소 부품업체군들 살아남는다고 봅니다. 나쁘지 않다.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성우하이텍. 그 환율 방어의 목적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짧게, 부품업체들이 짧게. 예. 결국엔 내성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네. 벌어주는 거기 때문에 예. 성화이텍에 대한 제 이름이 성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평소에도 좋아하는 종목이고요. 오늘 기관 수급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 매매할 종목 없으냐 수급이 강한 종목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 AK홀딩스도 잘 나왔어요. 오늘 뭐 AK는 거의 이게 상한가였거든요. 거의 상한가네요. 71300에 마감됐네요. 이 종목 먼저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은 뭐 여기까지만 당분간 할게요. 지켜보십시오, 네, 이건요. 요거는 지금 붙기에는 좀 애매하다. 이 가격에 쫓아가려면 억울하지 않으세요? 운영자님 어떠세요? 저 같아도 13% 오른 상황에서 쫓아붙기는 좀 보유자라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볼 성화이텍 만한데 괜찮은데 AK홀딩스는 너무 올랐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덕산하이메탈하고 루멘스가 오늘 급락이 나왔어요. 이 두 회사 다 보고서를 안 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뭐 음모론 제기하면서 왜 좋았으면 빨리빨리 하지 늦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치부를 하잖아요. 그거는 뭐 거의 정석 아닙니까? 원래 그러니까 정석인가? 근데 AK는 늦게 했지만 잘 나왔잖아요. 또 이런 애들은. 날짜에 안 네. 맞게 이제 내지 않고 있는 쪽은 뭔가 나쁠 것이다. 그렇죠. 그럼 홀리는 게 덕산이랑 있으니까 루멘스는 하는 뭔가 거죠. 좀 안 좋기 때문에
오늘 나오긴 할 건데 그래서 좀 많이 밀린다고 보세요? 선반영돼서. 뭐 개인적으로 서로 반도체도 그렇고 아마 기대치보다는 좀 못 나오지 않을까라고 그게 하는 이미 좀 생각입니다. 그럼 퍼져서 지금 나왔다 매물이. 그럴 가능성이 과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루멘스만 말씀드릴게요. 시간 없으니까. 예. 루멘스가 이전에 그 타법인 출자한 게 그 예. 출자 그 법인이 네네. 그 부도났다라는 설에 한번 아. 급락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맞아요. 예.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장부에 반영이 됐겠죠. 이번 분기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1분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의심은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고 덕산하이메탈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네네. 루멘스는 조금 떨어졌다고 사시지 마시고 그걸 네네. 좀 확인하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다 봤는데요. 바로 오늘은 시간 관계에서 공략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바쁜데요. 자, 먼저 운용령님 공략주. 예. 저는 세 번째 키워드에서 나왔던 네. 분기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 중에 자동차 부품주 오늘 화신을 갖고 아, 왔습니다. 화신. 예. 예. 나왔나요, 이쪽은 실적이? 아직 공식적으로 지금 제가 오늘 1분기 나오게 실적을 되나요? 딱 보진 않은 것 같은데요. 예, 예. 일단 뭐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 전년 대비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네. 어제 이제 이미 좀 주가가 한 차례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기관 중심의 수급 자체가 워낙에 좋습니다. 그래서 뭐 1분기도 기대치보다 좀 좋을 거라 전망이 되는 상황에서 연간도 다시 나왔어요. 예, 나왔네요. 연간 단위로 좋을 거라 보여지기 때문에 네네, 예. 오늘 종가 부근이 12,500원권역이면 저는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 보여지고요. 네. 올해 영업 단기 순이익 한 800억 정도 전망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한 6천억 수준밖에 안 됩니다. 네, 굉장히 예.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면은 오프주가 한 16,000원 선까지 손절매 가격은 11,000원권으로 16,000원 정도면 퍼로 얼마나 되죠? 그게? PR로 보면은 지금 이제 올해 예상 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한 8배, 7배 수준이니까 아, 네네, 예. 10배 초반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캐스트 코리아가 한 15배는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예. 자, 과장님은 어떤 종목이세요? 예, 저는 뭐 로만손에 공략을 해볼 생각이고요. 로만소녀? 예. 예, 예. 예. 일단 뭐 시계 부분보다는 이제 주얼리 쪽, JST나 이쪽인데 지금 중국 진출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죠. 네. 하여튼 요즘 뭐든한테 중국 한 번만 스치면 일단 시세가 나오는 뭐 미스터 피자도 그랬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좀 뭐 시장이 왜곡돼 있다 하더라도 일단 뭐 직업상 수익을 또 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예. 결국에는 뭐 이런 종목도 모멘텀,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가야 되고요. 일단 최근에 그 외국인 보유 수량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좀 증가하고 있는 측면 그리고 기관이 수급적으로 좀 붙여주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 본다고 했을 때는 일단 좀 뭐 로만선은 뭐 월요일부터 좀 적극적으로 좀 공략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얼마 정도로 목표가는 근데 일단 그 지금 매물대를 앞에 두고서 네. 좀 매물 소화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한 11,300원 정도를 일단 목표가로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 두 분의 공략주 화신과 로만손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자, 다음 주 장세는 이번 주보다는 조금 더 수월한 장세,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바라는 대로 좀 같이 좀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